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때 경제성, 생산성이 기계가 좋으면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경제성이 나쁘더라도 기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은 총균세 이제 두 번째 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번 시간에 처음에 OT다 보니까 앞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1부의 3장에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에 대한 요 얘기를 좀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 전체가 총균세잖아요. 제목 너무 잘 지지 않았나요? 생각해보세요. 총균금속. 아, 히트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총균금속. 총은 무력이죠. 그러니까 스페인 그 아타후알파를 잡을 때 전투할 때 다 총 쏴 죽인 것 같지만 총은 화승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다다다 그게 아니라 불 붙이고 한참 있다가 탁탁 하다가 빵 하는 그런 화승총이었고 몇 자로 안 됐대요. 실제로 여기서 전투에서 효력을 발휘한 건 칼, 이런 것들. 얘네들은 석기를 가지고 탁 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갑옷이 있다 보니까 그 석기로 부상은 입힐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는데 얘네들은 그냥 푹 찌르면 들어가니까. 저 총이라는 건 되게 은유적으로 그냥 무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은 이제 병원, 균. 아마 총균세를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보신 분은 균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이미 넘어섰어요. 지구 유기체설이라는 게 있는 거는 아시나요? 지구가 생명이다. 우리도 여기 상처가 나면은 스스로 치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구 자체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균이 침투하면은 항원항체 반응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뭐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균을 보내고 해일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거에서 조절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기술을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도 스파르타 쪽과 아테네 쪽이 있는데 스파르타는 육군을 잘해요. 육지전을 잘하고 아테네는 해전을 잘해요. 그러니까 육지전이 되면 아테네는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얘네가 물러가면 해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라 그러면 조그만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잖아요.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원이 죽었다라는 게 그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균이 한번 딱 쓸고 지나가서 인구 조절을 합니다. 한번 균을 딱 보내면 지구상 인구의 한 4분의 1은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그렇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구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균이 그래서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는 저기서 문화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3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잉카의 왕이죠. 아타후알파를 잡고서 어떻게 죽이게 됐는지 볼게요. 잉카 제국, 남미를 지배하던 거대한 문명. 근데 딱 168명밖에 안 되는 스페인군한테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알아? 왕 아타후알파 때문이야. 피사로가 왕을 초대했거든. 근데 아타후알파가 방심하고 수천 명 군사 데리고 빈손으로 갔어. 스페인 애들은 바로 매복, 왕을 납치해버려. 아타후알파는 풀려나려고 황금 창고를 꽉 채워줬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이었어. 근데 결국 죽임을 당했어. 왕을 잃은 잉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제국은 그날로 끝났다. 168명의 스페인 병사가 8만 명의 대군을 싸웠는데 전사도 안 하고 그 전에도 다 물리치고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았죠. 왕을 잡은 그 순간부터는 얘네는 왕은 신이잖아요. 재정일치 사회니까. 신을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황금 채워라, 뭐해라 하니까 그걸 다 복종을 하는 사이에 스페인군은 뭘 했냐면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168명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때는 잉카 제국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은 아니지만 잉카 제국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총을 다다다다 갈긴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화생총이라서 그건 아니고 뭐에 깜짝 놀랐냐면 말을 타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갑옷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말은 전차 한 대나 똑같았대요. 그 기마병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전력이었는데 그 말이 막 휘젓고 다니고 다 이러니까 거기에 완전 놀라고 혼비백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 8만 명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인디언들이 막 그 미국 애들이랑 싸우죠. 그 인디언들은 100만 명 남은 애들이 이제 총을 알게 된 거예요. 말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서 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말 타고 총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서 인디언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168명이 8만 명을 상대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뭐 때문이에요? 무기, 도구, 말이라는 도구, 총,
그 다음에 전략. 여기선 또 뭐가 나오냐면 쇠에 대해서 뭐 균은 아직 아니고요. 균은 이 뒤부터 이제 빡 퍼지기 시작한 건데 쇠 말하자면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아타월파는.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니까 야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스페인 애들이 아타월파를 사로잡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 쪽팔려 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앞에도 이런 일 많이 했다. 우리 이 조그만 인원이 이걸 다 어떻게 상대하는지 너무 그거 갖고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마. 우리 원래 그래. 오히려 얘네들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나 이런 게 없었기 정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능력치는 똑같지 않을까요? 좀 원주민들이니까 더 체력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총, 갑옷, 말, 문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무장해서 저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 AI 그게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재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10명이 빌리언 클럽 말하자면 10명 회사가 1조 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냐 AI를 쓰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샘 알트만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명이 1조 원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 AI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못하는 거를 확장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10명 정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10명을 모아놓으면 꼭 3명, 4명 파가 갈려서 싸워요.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막 그렇다고 이제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달래야 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진이 나빠지고 그래서 10명 몫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택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말하자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별 모임. 조별 과제를 제일 싫어해요. 조별 과제를 통해서 얻은 건 인간에 대한 불신. 조별 과제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무임승차, 맞아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자, 기가 막히게 한 명씩은 있어요. 교수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조별 과제, 조별 모임을 시킬까요? 협동? 그 협동심을 길러서 뭐 하게요? 사회요, 맞아요. 공부라는 건 지 혼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공부만 하고 있으면 내 성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하는 이 조별 모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로 올라가면 다 그래요. 우리 팀, 우리 회사, 나는 잘하는데 우리 팀 때문에 안 되고요. 대학교 때 5명 중에 1명 무임승차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 무임승차자가 또 누구예요? 하필이면 내 사수, 팀장. 근데 대학교 때는 다시는 쟤랑 다음부터 안 해. 이러면 돼요.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이 우리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퇴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무임승차자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라도 편하구나. 한번 겪어보고 가야지 그나마 사회에서 한번 부딪혀서 퇴사당하고 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자꾸 시키는 건데 그리고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교수님 저는 너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편했고 우리 팀들 너무 좋고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죠? 걔가 범인이에요. 걔 때문이야. 개인화가 지금 너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AI 도구들이 이 개인화에 대해서 도구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명, 20명이 같이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은 한 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때 경제성, 생산성이 기계가 좋으면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경제성이 나쁘더라도 기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내일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돼요. 패스트푸드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키오스크 도입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바비가 안 들어서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손님이랑 싸우는 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알바가 막 되게 친절한 친구도 있지만 또 무뚝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속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얘 말투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잘못 주문하는 경우 있어요. 새우버거
2개요 했는데 3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러면 손님이 잘못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손님은 나 2개 주문인데 왜 3개 나왔어? 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뭐 3개 같은 2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런 건데 키오스크는 증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태분이 내가 3개 주문한 거 맞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다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화가 됐을 때 기계화로 대체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 강력한 개인들이 이제부터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과 총과 이런 것들이 100 몇십 명이 8만 명을 물리쳤듯이 하는 그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면 8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잡으면 168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한테 얘기해줘야지. 아니, 그냥 여러분 자체. 아이한테 본보기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대보다 50대가 우리 직장에 더 많다는 얘기 보셨죠? 이제 60대 되면 우르르 퇴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 연령은 73세나 74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게 60, 65세라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AI가 여러분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됩니다. 나 혼자서 1조 원 매출을 하겠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요. 그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해보세요. 1년 매출이 나 혼자 하는데 10억, 100억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럼 AI를 어떻게 써서? 이제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능할까? 가능하죠. 지금 어디서 어떻게 뭐가 터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강력한 개인들의 시대 어떻게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지금은 호기심이에요. 이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좀 해보시다가 도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 잘하던 그 분야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접목할까? 이것만 발견하시면 내가 하던 분야가 빵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자이너들한테 포토샵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포토샵을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런다고 뭐 다 잘하나요? 원래 감각 있는 친구들이 포토샵을 더 잘 써서 더 크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원래 하던 분야나 알던 분야 이런 것들에서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의 문제지 AI를 내가 이걸 가지고 뭐를 개발해야지? 그거 얘네들이 한다니까요. 샘 알트만이나 이런 애들이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해주니까. 그럼 이 도구를 어떻게 내 분야에 접목시킬까가 여러분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 2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총균세에서 농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네가 결국 식량 생산으로 농경을 하게 돼서 얘네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근데 식량 생산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이걸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질이다. 이런 거예요. 수렵 채집할 때보다 식량을 생산해서 먹게 되니까 사람의 수가 10배, 100배 정도 늘었대요. 수렵 채집 때는요. 일주일에 한 18시간 정도만 일하면 됐대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하루에 2-3시간 정도일 수 있죠. 네. 근데 농경이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농업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사피엔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는 더 부유해졌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이 나오니까 그 잉여 생산 때문에 원래는 수렵 채집은 자기가 하나 따서 하나 먹기도 바쁘니까 다른 계급이 생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거는 잉여 생산물이 나오다 보니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애들이 생기고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넌 뭘 해?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관계서 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휘를 해. 행정직이 생기고요. 근데 요즘 잉여 생산이 되니까 식량이 많이 쌓여. 그 외부에서 막 그걸 쳐들어오는 거예요. 싸우러. 야 그러면 너는 맨날 이게 싸우는 연습만 해가지고 걔네들을 막아줘. 나는 군인 계급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급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저기 무너졌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어떻게 이러다 보면은 저게 무너지는 게 더 커지기만 하지. 그 여기서는 탁상공론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계급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건데요. 정착 생활의 시작이 됐습니다. 수렵 채집은 여기서 과일을 다 따면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은 여기다 뿌려놨으니까 이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원래 수렵 채집 때는 인구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단이 한 20-30명 되는데 사실은 20-30명이 가봤자 할 수 있는 식량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중에 몇 명 죽어서 또 이렇게 유지가 되든가 하는 식으로 그 수렵 채집인들의 인구를 넘지 않게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던 게 수렵 채집인들. 근데 농업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잉여 생산해서 군사 계급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투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 자체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산하 간격도요. 수렵채집인들은 보통 4살 터 4년 정도로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죠? 걸어야 돼서. 애가 스스로 걸을 정도가 돼야지 옮길 수가 있어서 4년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확 줄었대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2년으로 하니까 인구가 또 팍팍 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축을 길러보면 걔네들이 비료를 생산하고 사람한테 단백질을 주니까 또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농기구 하나하나 잘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쟁기도 끌어주고 하니까 그것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산량도 늘어나고 생산량 늘어난 것을 운송할 때 소달구지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축들이 엄청나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게다가 우리 집단이 커지니까 이 유한계급들은 야 그러면 내가 저쪽도 먹어버리겠어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또 이 가축 말 같은 것들이 엄청난 아까 얘기했지만 전차한대 그 일들을 하더라. 식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균세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접적 요인은 여기 보시면 말, 총기, 쇠칼, 선박, 정치, 조직, 문화, 유행병 이게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그럼 왜 기술이 발달했냐라고 했더니 그 앞에 보니까 여기 인구가 많고 조밀하면 계층화된 정주형 사회가 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정치, 조직, 문화가 생겼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정주형 사회가 됐는지 보니까 잉여식량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럼 왜 잉여식량이 생길 수 있었지? 보니까 작물화된 식물종과 가축화된 동물종이 있어서 그랬다. 한 번 더 아니 그럼 왜 이게 가능했지? 식물종과 동물종이 그렇게 작물화되고 가축화된 이유가 뭐지? 각종의 전파 용이성이 있었고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이 있던 곳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더 가니까 동서축. 결국 뭐예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야. 처음에 총균세가 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야 니네는 미개하잖아. 원래 제국주의가 여러분 내가 니네를 다 먹어버리겠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는 왜 간 거예요? 문명이 안 들어간 사회에 문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동양 애들 정신적으로 우월한 걸 인정해. 하지만 우리의 문명이나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우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동양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동양인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월하신 존재들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보면서 수련을 하고 요가를 통해서 마음 평화를 찾고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 같은 경우가 니넨 정신적인 거고 우리는 물증인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정신 우수함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국주의에 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 사람은 인종차별을 야 니네 인종 자체가 그래가 아니라 그 네가 태어난 곳이 거기서 그런 거지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너도 이런 거야. 네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좀 원주민들, 흑인들이 열등해 보이지만 사실 얘네들이 이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면 너보다 잘 될 수도 있는 애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갈라오는 유산자, 무산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데 서남아시아, 중국, 멕시코, 안데스, 미국 동부 이렇게 지금 농업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대요. 저 초록색 지역이 자생적으로 농업이 일어난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전파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초승달 모양, 비옥한 초승달 지대 11,000년 전에 처음으로 농업이 일어난 곳 여기가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농업 발생지로. 유라시아 쪽을 보면 여기서 일어난 게 쫙 퍼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 중국 한 9,000년 전 해가지고 이쪽 동북아시아. 한국도 뭐 여기 영향권이겠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쪽을 보면 저기도 농업이 자생적이긴 했는데 여기서 11,000년 전에 발생했지만 저기는 5,000년, 뭐 4,000년, 10년, 3,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단절돼 있으니까 여기서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하긴 했는데 단 비옥한 게 다른 거죠. 여기 보면 밀, 보리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건데 저기 보면 호박,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라 좀 다르긴 해요. 서남아시아, 중국 이렇게 메소아메리카 등등 해가지고 5군데가 인류 역사가 농업이 발생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5장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니까 결국 이쪽 대륙은 11,000년 전에 발생한 여기서 이렇게 다 뻗어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일찍부터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마을이 5,000년이지 저 여러분 11,000년과 5,000년 차이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고 심지어 너무나 신화적인 당군 5,00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저 5,000년 차이에 저렇게 있다. 얼마나 여기가 발전했겠냐 이거죠. 농업이 발전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업이 발전 뭐가 와요? 집단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쫙쫙 발전해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가 6장에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수렵 채집에서 식량으로 갔느냐? 알고 보니 결국 잉여 생산에서 계급 사회 해가지고 왕, 제사장 이런 거 다 가져가고 난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굳이 갔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야생 먹거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살다 보니 독초 먹고 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약간 똑똑해지니까 지식을 전달을 해요. 원래 이 정도가 죽어야 되는데 점점 그 정도가 안 죽고 요 정도만 죽고 요 정도만 죽고 요 정도만 하면서 사람이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따먹을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나는 게 줄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먹거리가 감소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식물의 작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식물이 작물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일들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채집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식량이 점점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렵 채집이나 사냥은 내일 그게 잡힐까? 아닐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프리랜서예요.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코끼리 같은 게 잡히면 엄청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없으면 벌레 먹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프리랜서들인데 이제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월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있기보다는 그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식량 생산이 증가하면서 인구 밀도가 늘기 시작을 하는데 인구 밀도가 느니까 식량 생산이 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으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더라. 수렵 채집민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기후가 나빠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농경법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먹는 거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건 대략 기원전 10,000년입니다. 수십 명의 시족 단위로 수백만 년간 수립 채집을 해온 역사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죠.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인구가 점차 늘게 되자 인류는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늘어난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리기엔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수렵 채집은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농경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훨씬 적은 땅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 생존을 위한 변신이었습니다. 농사에 적합하도록 석기를 여러 형태로 갈아 사용하면서 시대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었죠.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우선 인류는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마을을 이루어 집단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종, 추수, 관계 등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 효율이 높아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 집단 노동 사회에선 당연히 나보다는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집단의 질서를 위한 수직적인 서열도 만들어졌고 특히 농사는 오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장자가 우대를 받는 환경도 만들어졌죠. 힘겹게 농사를 지은 생산물은 대개 가족의 공동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이름보다 가족 전체를 뜻하는 성이 중시된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뭐가 나왔죠? 노인이 왜 중요할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가뭄이 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농사를 지었는데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뭄이 오면 노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노인이 10살 때 겪어봤어요. 노인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노인만 알고 있고 글자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책이 있어도 저 무슨 병법이나 저 높으신 분들의 그런 거지 그 마을의 일이 글자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노인은 뭐냐? 그 마을의 도서관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기대 수명은 40세 정도였어요. 근데 60세잖아요? 엄청 많이 사니까 잔치를 해준 거예요. 환갑잔치. 말하자면 300명, 400명 사는데 60세 넘으신 분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지식이 끊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식을 계속 익혀야 되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능한 한 공경하고 먼저 진지도 드시게 하시고 하면서 보존을 한 겁니다. 도서관을. 그게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게 그래서 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급격하게 전환이 됐죠. 지금 현자는 누구예요? 20세, 30세예요. AI 봐보세요. 우리 여러분 걔네만큼 AI 할 수 있어요? 노인의 위상이 그래서 바뀐 것이다. 근데 노인분들은 예전에 자기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아, 이 정보가 맞아 라고 그걸 강요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걸 당연히 내가 맞더라도 일단 노인 앞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 이런 게 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열이 받은 상태?
그게 지금 세대 갈등의 한 형태인 거예요. 노인은 그 살아온 세월로 존중받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옛날처럼 정보 전달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는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인분들은 새로 빨리 바뀌는 기술을 아이들한테 배우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그래서 노인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좀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분은 그렇구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노인분들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이분들의 정보와 생각, 경험을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젊은 시절에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내일은 모른다. 이거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아는데 무죄라니.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가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유무죄를 다투어야 될 사건이면 내가 이걸 우변한테 맡겼을까? 오늘 첫 출근하는 신입한테?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그 병원 가야 되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지금 보면 잔소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너한테 맡긴 이유야 이거야 하면 잔소리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잔소리해서 꼰대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우영우가 저렇게 했을 때 그냥 자기가 그거는 그 유래인 사정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하면은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그게 꼰대인 거죠. 근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걸 못 찾았네. 그게 뭐냐면 어제는 맞고 어제는 맞았어. 그게 맞은 얘기야. 내 경험상 그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틀릴 수도 있어. 이 유연함. 그리고 오늘 새로 알았어요. 근데 내일 그것이 그대로일까? 아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치하문이란 말을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배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불치하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모든 것들한테 내가 배울 수 있다. 그런 개념. 7장에 보시면 야생 먹거리의 작물아. 그러니까 농경 전환이 어떻게 될 수 있었냐. 지금 원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농경 전환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났어. 농경 전환이 되니까 이런 문화도 바뀌었어. 그 농경전이 어떻게 될 수 있었니? 보니까 야생 먹거리가 작물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두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게 보는 거는 지구상에 몇만 종의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작물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고 5종부터 시작해서 됐다고 그러죠. 초창기 작물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번식. 근데 번식이 내 자식을 낳는다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크죠. 이 종의 DNA를 퍼뜨린다. 이런 번식이에요. 퍼뜨리고 번식하는 게 그 DNA 번식하는 게 이 생명체의 살아가는 목적인데 중요한 건 작물이 되면서요. 예전에는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렸다가 빵 터지는 게 되게 유리한 형질이었어요. 안 터지는 게 가끔 돌연변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럼 퍼뜨리지 못하잖아요. 집에 가져가려면 터진 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터진 걸 가져가서 걔네들을 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터진 애들이 작물화되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물화가 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발화식의 야생종자들이 뭐냐면 동물한테 먹히면은 껍질을 단단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스스로 보호하거나 씹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걔가 발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아몬드라 해도 얘는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시기가 다른데 사람이 먹기에 뭐가 좋아요? 1년마다 열리는 게 좋죠. 걔네들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불리한 형질이었던 게 사람이 작물화가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생식 생태도요. 자화수분이라고 혼자서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은 그거보단 자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뭐 하는 게 더 나은데 사람한테는 그런 거보다는 얘 혼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초기에 5종
작물화가 된 거는 다 자화수분이래요.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쟁점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건 쓸모라는 건 누가 정하는 것인가. 백수가 되시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딱 있으신 분들이 나는 사회적인 쓸모가 많지 않구나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쓸모라는 게 결국 환경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는 유슬리스해, 쓸모가 없어,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환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화론에 보자면 포유류나 이런 애들은 되게 작고 공룡이 엄청 강자였잖아요. 근데 큰 해성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지구 기온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이 변해버린 환경에 살아남는 게 누구냐? 쬐그만 애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탁탁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의 사회에서 약간 안 맞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사회가 엄청 급격하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적자가 될 수 있어요. 저의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를 막 양성하는데 막 양성하는 게 아니라 석사까지 온 사람만 가능해가지고 이러면 희소성도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어학당도 상당히 좀 유명했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 내내 그걸 들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너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 제대로 한다, 너 진짜 쓸모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들었냐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맨날 스포츠 농구만 했어요. 진짜 많이 해서 하루에 13시간 하고 그랬어요. 6개월, 7개월 정도를 그 농구만 하니까 그때 선배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고학년 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너 쓸모없는 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 이걸 한다니까 너 진짜 잘한다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저는 단 한 번도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더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얻은 자격증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너무나 쓸모있다, 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자면 제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유슬리스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농구했던 일 있죠, 저한테 진짜 도움이 돼요. 지금도 농구를 하느냐? 아니라 안 해요. 근데 체력이 좋아요. 하루에 13시간씩 6개월, 8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히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그때 어떤 체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되게 저한테 쓸모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쓸모를 누가 정하냐? 환경이 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쓸모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좀 봤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유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 때 너무 좋았어. 농사를 짓기 전에 야생으로 밀이 자라는데 그 밀이 농사 지은 것처럼 자랐대요. 그러니까 그때 농경법을 한 게 아닌데 워낙에 이게 농사 지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인류사의 미스테리였는데 농경사의 만천년 전에 이전에 발견된 집단 거주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göbekli tepe, 인류 문명을 다시 쓰게 만든 신전. 1만 2천년 전 사람들이 돌기둥에 동물 조각 새기고 신전을 지었다고? 처음 들으면 그 시절에 싶을 거야.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미스터리지. 터키 남동부, 이름도 생소한 göbekli tepe.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저 언덕인 줄 알았는데 발굴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 고고학계가 뒤집혔어. 거대한 T자 모양 석주들, 정교하게 조각된 동물상, 그리고 복잡하게 배치된 원형 구조물까지. 이건 그냥 유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건축물이었지. 문제는 연대야.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9600년쯤으로 나왔거든. 이건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이야. 도시도 없고 문자도 없고 철기, 휠 아무것도 없던 시대지. 그냥 수렵 채집하던 시절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획된 종교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야. 기둥 하나가 무게 수십 톤, 돌을 옮기고 세우는 기술, 그리고 전체 유적을 고의적으로 묻어버린 흔적도 발견됐어. 이게 계획된 폐기라면 더 소름 돋는 거지. 학자들은 지금도 고민 중이야. 종교가 농경보다 먼저였을까? 문명이 갑자기 나타난 건 정말 사람들끼리의 진화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문명의 씨앗을 심어준 걸까? 이 유적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문명은 천천히 발전했다는 기존 이론을 다시 쓰고 있어. 자, 다시 돌아가 보자. 1만 2천년 전 돌을 깎고 세워 신전을 지었던 사람들. 이들 대체 누구였을까? 우리의 기존 이론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집단 거주가 시작됐고, 집단 거주가 시작되니까 저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저게 있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외계인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저 지역은 뭐냐면요. 야생 조상이 생산성이 높아서 촌락이 이미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게 원래 수렵 채집인 시절에는 촌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워낙에 생산성이 좋고 기후가 좋고 알아서 잘 자라다 보니 그냥 먹을 게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근처에. 초기에 작물화된 자화수분 식물 8종이 모두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작물화되기 되게 좋은 조건들이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저 지역에 그 식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아메리카 지역에는 옥수수나 뭐 한 2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작물화되기 어려웠고요. 기후나 고도 변화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가지고 되게 다양한 종들이 자랄 수 있었고 가축화될 포유동물이 되게 풍부했었다. 모든 동물들이 모든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메리카 지역에 가보면요 그렇게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물소나 그런 애들이 제일 컸고 그 다음 건 코요테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말부터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기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고 근데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가보면 그렇게 가축화될 만한 애들이 많지 않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이 너무나 이게 발전하게 좋았던 그런 기후와 환경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해서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저게? 저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로또예요. 로또가 되려면 6자리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되려면 한 자리만 틀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저것과 저것과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보통 행복을 느껴요. 그럼 행복을 느끼는 가정을 보면 그게 다 충족된 가정이라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게 빠지고 어떤 가정은 저게 빠지고 하니까 불행한 가정은 하나만 빠져도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저 얘기예요. 식성, 성장 속도, 감금 상황에서 번식, 골치 아픈 성격, 겁먹는 버릇,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가축화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풀을 이만큼 먹은 애를 그런 초식 동물을 잡아다가 얘를 다시 먹이니까 2번 정도의 먹이사슬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효율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면 코끼리 같은 애들 그래서 이제 얘는 가축화 못했다. 감금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잡히면은 번식이 안 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누가 보는 거 싫고 뭐 여기서는 치타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골치 아픈 성격 나쁜 애들이 진짜 많아서 예. 그러니까 무던해야지 툭 쳐도 뭐야 뭐 이래야지 툭 치면 계속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 뭐냐면 애들이 다 개인적인 애들은 가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축화되기 좋은 애들은 뭐냐면 여기 1장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해가지고 1장 가면 다 따라가는 애들. 양 같은 애들 같으면 다 따라가잖아요. 사람은 1장만 컨트롤하면 돼요. 대장만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 위계 질서가 확실한 애들이 가축화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다 있어야지 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화된 애들은 굉장히 적고요. 안 된 애들은 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 자체가 많지 않았어. 그게 12종이야 라는 얘기고요. 이런 동물이 사는 대륙이어야지 가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또 쟁점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아까 행복을 느끼는 건 너무 어려워요. 6가지가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사실은 없으면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걸 SNS 때문에 너무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행을 느끼기가 너무 쉬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시려면 이 6가지 다 충족시키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 왜냐면 그 6가지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상 요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요거는 내 행복의 조건에서 빼버리자.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만 빼버리셔도요. 6자리가 5자리 되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그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뭐다? 제일 처음에 원인은 니네가 열등해. 그러니까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축으로는 이게 5,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같은 위도대라서 기후나 환경도 비슷해요. 동물도 얘네들은 걸어서 건널 수 있으니까 여기가 환경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생겨가지고 쭉 전파돼가지고 가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남북초로 가면 여기가 10,000km가 넘는다고 그러죠. 전파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는 동물들은 여기랑 또 달라서 작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작물화하거나 식물화하거나 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이쪽 유럽에서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한 거는 네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래. 네가
백인이라고 해서 잘난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살다 보면 그 친구들과 차이가 나기도 하고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막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못나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 운 그런 거가 잘 맞았을 때 이게 빵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군주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는 분 있을 텐데 포르투나 행운이에요. 행운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러면은 행운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역량을 키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그 주차장론이라고 하는데 되게 복잡한 곳에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차를 세워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리고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차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온 차가 슉 들어가는 거죠. 너무 열받는 이 상황. 이게 행운이에요. 이 행운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차장을 돌면서 저 사람이 나갈 것 같아. 누가 다 가는데 가는 폼이 나갈 것 같은 폼이야. 그럼 거기를 살살살살 뒤따라가가지고 깜빡이를 깜빡깜빡 켜고 있다든가 이런 방법. 이게 역량이에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한두 번쯤 운이 들어오겠지. 근데 그 운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자. 그 운이 들어왔을 때 그 확률을 높인 사람은 그것을 또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 토요일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뭔가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여기에 대한 지향점도 있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빵빵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언가 하고 계시면 그거는 주차장을 계속 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애들은 반드시 생겨요. 그 기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곧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